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용어해설 제3강 제1편 제3장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해설의 그 3강 이 부분은 중개업 등인데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이겠습니다. 양이 또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수험생들이 또 제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중개업 등을 잘 이해를 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중개실무 등도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개업 등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면, 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요건 다 중개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자, 갑도시가 매도인입니다. 자, 매도인 갑. 자, 우리는 항상 갑 그러면 매도인이고, 그럼 반면에 또 을이 나와야겠죠. 을 그러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는데 이해를 빨리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자 중에 4개 중에 이제 2개 매매 꼭 기억하라 그러시죠. 자, 매도인의 이 매자는 팔매자, 이 매수인의 매는 살매자. 그래서 합쳐서 매매입니다. 매매의 정의는 한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한쪽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낙선계약. 자, 이 민법에 나오는 이 매매, 한쪽 땅 가진 놈은 파는 놈이고 땅 없는 놈은 사는 놈이고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신다면 좀 배우시면 됩니다. 매매는 한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선비사자인데 흑토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자, 이 매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중개업자 A가 있습니다. 중개업자.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갑이 권리를 이전하려는 측입니다.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대인 매도 의뢰를 합니다. 매도 의뢰. 자, 매도 중개 의뢰를 했어요. 자, 매도인에게 갑이 어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는 집을 예를 들어서 팔려고 왔다면 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설명을 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꼭 설명을 듣는다는 건 아니고 중개업자 A는 갑에게 이 집이 어떠냐고 물어봐야겠죠. 팔려는 액수는 얼마고 집 평수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마당은 있냐 없냐 자세한 걸 물어보겠죠. 즉 중개업자에는 설명을 듣는 입장입니다. 이때는. 자, 근데 을이 이제 매도인이 중개 의뢰하고 이제 갔고 을이 왔습니다. 중개 의뢰를 했어요. 자, 중개 의뢰. 매수 중개 의뢰를 한 겁니다. 하면 을이 원하는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갑이 내놓은 이 중개 대상물이라면 중개업자 A는 을에게 확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등기부등본도 띄워놨을 것이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다 띄워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4가지 기본서를 띄워놓은 다음에 그 서류에 근거해서 매수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입니다. 권리 취득을 하려는 의뢰인 이쪽에다가 확인하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확인 설명. 뭘 확인하고 설명하냐? 갑이 내어놓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업자 A 본인이 확인을 해야죠. 임장 활동도 해야 되고 공적장도 다 띄워봐야죠. 그런 등기부 같은 거 자기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확인한 내용을 자세하게 의뢰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중개 의뢰를 받은 권리 취득하는 사람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안 왔어. 안 온 상태에서 의뢰 오면 설명해 줄 게 없잖아요. 물건을 사러 왔는데 집을 사러 왔는데 내놓은 집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매물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때는 매물 나온 다음에 그때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중개업자는 의뢰를 받은 시점부터 거래 계약이 전까지만 확인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 설명은 그런 의미고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거래가 돼서
거래 계약서 쓸 때 같이 써서 주는 서면입니다. 자, 이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할 때 보여주는 서면은 확인 설명하는 자료로 쓰기 서면이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러한 서면을 얘기하는 거고, 요 확인 설명서는 따로 작성을 하는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해줬고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중개업자 A의 중개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이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리고 을은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자, 이날 중개업자 A가 이러한 내용으로 중도금 문제치고 잔금 문제치고 이런 자세한 내용을 쓴 계약서,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중개업자 A는 서명하고 날인한다고 그랬죠.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모두 써야 된다. 중개대상원 확인 설명서. 그게 이 확인 설명서예요. 아까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는 약간 달라요. 두 개 다 시인이 성실로서 설명하고 시인이 성실로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즉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을 해야 돼요. 이 양식은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법에도 법정 양식이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확인 설명서 해서 서명하고 날인해서 매도인, 매수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주는 게 세 장이에요, 사실. 매도인, 매수인에게. 플러스 또 뭘 줘야 되냐면 보증 설정 서류 4번을 줘야 돼요. 보증 사정 4번. 이렇게 세 장을 갑에게도 주고 을에게도 주고 중개업자 보증 설정 4번이니까 보증 원본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뭐 자기가 갖고 있을 필요 없죠. 4번 같은 거는. 자, 요렇게 중개가 완성이 되는데, 확인 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쓸 때 써주는 서면이고, 자,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이 돼서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중개가 완성이 돼서 쓰는 거예요. 즉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도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면 이게 매매계약서가 되는 거고,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크게 두 개예요. 매매계약서하고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에 준하는 것들이 있죠. 교환계약서. 예, 그것 교환계약서라고 씁니다. 그런 거는. 자, 그렇게 해서 중개가 되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중개업자는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유무하고 보관기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거래가 됐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자, 이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서식은 없어요. 자, 이건 법정서식. 자, 보관기간, 그리고 비고라고 우리가 넣으면,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들어간 필수적인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수적 기재사항. 반드시 써야 돼. 필수적 기재사항. 그 기재사항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필수적 기재사항. 요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양식이 대부분 협회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양식이기 때문에 넣은 거니까 그거 쓰시면 중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거래계약서 그럼 필수적 기재사항 9개 정도 내가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 있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 합격하는 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관 기간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 5년. 제일 길어요, 이게. 자, 5년. 자, 이제 거래계약서 줄 때 같이 주는 거.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법정 소식 있다 없다? 있다. 확인 설명서는 종류에 따라 1, 2, 3, 4는 안 해요. 1은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은 토지. 확인 설명서 4는 나머지. 입광공, 임모, 광업재단, 그 공장재단. 합쳐서 4에 들어갑니다. 자, 기간은 3년.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일반 중개. 자, 오프닝 리스트에서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계약서 썼다면 그때 얘기입니다. 자, 법정소식 있다. 있습니다. 법정소식. 그리고 보관기간 따로 없어요.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업자하고 중개 의뢰인 간의 계약입니다. 왜? 이
기간을 안 넣냐면 거래가 돼야만 이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따로 보강기간을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유효기간은 그 중개를 할 수 있는, 그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기간인데,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면 그 기간이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약정을 따로 안 했으면 3개월이 유효기간이에요. 자, 전석중개계약서. 오로지 너에게만 맡기겠다. 중개업자 A, 당신에게만 맡깁니다. 이거는 전석중개계약 체결하는 건 임의사항이지만, 전석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전석중개계약서 써야 돼요. 그러나 일반 중개의 경우에는 일반 중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전석중개계약서는 법정 소식이 있고,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의무가 서로 따르기 때문에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특정한 약정이 없는 한 전석중개계약 기간의 그 유효기간은 역시 3개월입니다. 다만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까지 정리를 하고, 자,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 부동산 거래의 신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정식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 제목의 반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오늘은 용어 해설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래. 요때 거래 신고하는 대상은 뭐냐? 매매한 거.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만 신고하는 거다. 매매. 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임대차 하는데 소유권 이전되는 거 봤습니까? 임차에서 쓰는데 절대 소유권 이전 안 돼. 매매했을 때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그때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매매라는 거는 매도인이 있죠. 자, 매도인.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청약과 생락에서 의사가 합치를 하면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 계약. 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래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매도인의 집 주소 관할하는 시군구도 아니고 매수인의 집 주소 관할하는 시군구도 아니고 이들이 사고 판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딱 고정이 돼 있어. 토지든 건물이든. 자, 이 부동산을 관할하는 여기 관할하는 이 부동산이 있는 관할하는 시군구예요. 자, 매수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관할하는 시군구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자기가 판 부동산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상가 같은 거는 안 살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군구에 가서 갑과 을이 같이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공동신고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각자 서명을 하든가 도장을 찍든가 또노로 돼 있어요. 자, 해갖고 그 신고서를 아무나 한 명이 제출하면 돼. 아무나 한 명이. 그게 공동신고. 공동신고에서 꼭 둘이 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둘이 같이 서명 또는 낙인을 해.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고서 썼다 해서 공동신고고, 단독신고도 가능해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신고 안 하게 더 버텨.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자기 이름만 써. 또는 자기 나 도장만 찍든가 해서 서명 또는 낙인을 해갖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사유서는 내야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서명을 안 했다고. 이 사람이 거부해서 안 했다고 그냥 한 장 쓰면 돼. 단 한 줄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신고하는데 매도인이 안 하겠대. 그럼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신고 양식대로 다 쓴 다음에 사유서에다가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저 혼자 신고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래서 신고하면 그게 단독 신고야. 단독 신고든 공동신고 한 사람이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러나 공동 신고는 같이 서명 낙인한 거고 단독 신고는 혼자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매수인은 쓰려고 그래. 왜?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매도인이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요즘은 다 합니다. 자, 원칙이 이래요. 매매 계약이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돼요. 다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칙이고, 첫 번째 내용이고, 근데 이게 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까? 자, 요 내용 이제 할게요. 갑과 을이 직접 매매 계약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매매가 이루어져요.
자, 매도인 갑이 중개업자 A에게 매도 의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매수인 을 역시 중개업자 A에게 매수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르렀어. 그리고 중개업자 A가 매매 거래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자, 이 경우 이렇게 중개업자 A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쓴 거예요. 매매 계약서 쓴 겁니다. 매매만 해당이 되니까 임대차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거래 신고 의무가 없어져요. 싹 소멸이 돼. 누가 한다? 중개업자 A가 부동산 소재 시군구에 가서 신고한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똑같아. 만약에 이 해당 지역이 주택법상의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의 주택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이라면,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면 중개업자 A는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15일 이내.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지금 제가 부동산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있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다 얘기하는데 토지도 되고 건물 되고 두 개 다도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있죠. 입주권, 분양권 이 두 개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거래가 됐다면 입주권, 분양권의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거의 소재지 시공것을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판례에서 분양권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중개가. 그러나 입주권은 분양권은 동호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미래의 건물이니까 입주권은 아직 건물 자체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입주권은 판례에서 중개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약 중개했다면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썼으니까. 자, 이렇게 입주권하고 분양권도 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고 분양권은 중개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업자가 자, 이제 이건 싹 지우고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이 됐는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 주로 매수인이 많이 이제 피해를 봅니다. 이게 사기로 매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개사고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중개업자 또는 중개업자 사용인의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쪽 다 중개인은 어느 쪽이든 입혔을 때는 중개업자는 무슨 책임이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없어. 그러면 상관이 없고 재산상 피해도 없어.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의 책임은 고의과실 플러스 재산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중개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대리인에 의해서 매도하는 경우에 대리인 매도, 표현대리, 민법에서 배운 표현대리가 딱 맞아요. 주로 어떤 경우는 매도인이 직접 중개업자한테 물건 팔아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갑이 남편이야. 이 집 주인이고 부인이 있어. 남편과 부인. 근데 부인이 집 팔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강남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판례도 그래서 나왔고 부인이 집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중개업자 A가 알았다고 잘 아니까 을을 소개해갖고 거래를 해서 부인하고 부인이 이제 대리인 해갖고 했죠. 그래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어. 잔금 받는 날 부인이 안 나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이혼했대. 2달 전에. 누가 잘못한 거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아니죠. A가 잘못한 거야. 을도 잘못한 거고. 왜? 대리인이야. 이 집주인은 갑이야. 남편. 이 집주인은 남편이면 대리인으로 부인이 집을 내놨으면 일상 가사 대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재산권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 대리니까 중개업자 A가 확인을 했어야지. 본인에게. 그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전화해서 지금 내놓으셨냐고. 안 내놨다고 그러면은 거래를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A가 잘못한 거지. 돈 날렸잖아.
자, 그리고 부인이 와서 만약에 대리를 한다면 확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권한을 나타내는 위임장하고 그 위임장에 이 재산,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니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야지. 안 했잖아. 계약서 쓸 때도 안 해, 중도금 쓸 때도 안 해. 사비점하는 거지. 그래서 을이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냐면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 기억나는데 둘 다 잘못했다 해서 6대 4인가? 하여간 둘 다 잘못했다고 판해서 중개자 A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해서 일정 부분을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업무보증제도예요. 업무보증. 자, 업무보증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업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협회 같은 협회에서는 공제에 가입하는 게 있어요. 공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공탁이에요. 공탁기관에 돈을 맡기는데 우리나라 공탁기는 법원입니다. 법원에 맡기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 근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억 이상을 세 개 중에 하나 하면 되고,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 이상. 그러나 법인의 분사무소는 조그마니까 분사무소는 1억 이상입니다. 1억. 그리고 부칙인정 중개업자도 1억 이상인데 지역농협은 지역농업은 농지만 중개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은 1천만 원 이상만 업무보증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니까 요거의 0.5%인가 한 50만 원 정도만 내면 그 보증을 해줘요. 물론 나중에 어떤 중개사고가 나서 이쪽에서 돈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면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피해자가 돈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서 확실한 판결을 받은 판결서를 지불할 때 주는 겁니다. 주면 나 그 5천만 원에서 중개업자인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든 공제든. 예. 자, 이렇게 하는데 공탁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공탁을 하려면 1억을 맡게 돼. 1억 이상을 맡겨야 돼. 여러분, 중개업 하는데 무슨 1억 있으면 공탁을 맡기겠어요? 한 50만 원 내고 사고 안 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중개를 하겠어요? 공탁 안 해요. 대부분 협회 공제나 보증보험에 합니다. 1억을 언제 공탁을 하고 있어? 그냥 50만 원 내면, 그리고 사고 안 나게 내가 철저히 서류 근거에서 열심히 발로 뛰면 되는데. 중개사가 거의 안 나는데 뭐에 씌었을 때 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원칙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법률 배운 대로만 중개하면 절대 사고 안 나요. 뭐 좀 안다고 교만 떨 때 사고 나는 겁니다. 교만 떨 때. 만약에 이 중개업자 애도 이 부인하고 남편 잘 모르면은 남편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아니까 이 2달 전에 이혼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까울수록 원칙대로 한다는 거 반드시 하십시오. 자, 업무보증은 이렇게 정리되고, 이제 유사명칭하고 명칭이 있는데, 유사명칭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유사명칭이라고 그래요. 이 명칭은 공인중개사가 간판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이름을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물론 무등록 중개업자가 함부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넣는 것도 명칭 위반입니다. 그리고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유사명칭 못 쓰죠. 명칭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씁니다. 그래서 부칙인정 중개업자는 결국 이 명칭에다 뭘 써야 되냐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명칭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개업자로서 중개사무소 대설 등록을 하려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자, 이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가 실시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협회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실무교육을 받아봤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월화수목 곱하기 32시간 합니다. 법에는 실무교육을 32시간에서 44시간까지 받아야 된다고 써있고 실제는 다 32시간 정도 4일 정도 하면 목요일날 저녁에 수료증 줍니다. 박수치고. 자, 이 실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본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법인의 사원 임원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폐업을 했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면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교육이에요. 본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은 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이건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교육권자인데 협회에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 대부분 연수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다 감독관청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개업자나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보조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이 통지 의무가 있어요. 7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교육 대상자한테 교육 장소라든가 교육 일시를 7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는데 연수교육이 된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중개수수료와 자연체면은 뭐냐?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 중개가 완성돼서 계약서 썼을 때 매매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쓰면 완성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갑, 매도인이든 을매수인이든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개업자가 A는 갑, 매도인을 중개했고 중개업자 B는 공동중개를 한 거예요. 매수인을 중개를 했다면 A는 갑에게서 중개수수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을에게는 신청 못합니다. 을은 대신 B가 하면 되는데 이 자연채무는 뭐냐면 중개업자 A가 갑과 을을 다 중개를 해서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 중개업자 A가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등록을 안 한 중개업자. 그런 경우에 중개수를 안 줘도 됩니다. 그때는. 중개인이 안 줘도 되는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줘. 그런 경우에는 그 채무는 그 중개수로 준 거는 소권이 없어요. 그 돌려달라고 소송을 못 건다는 얘기지. 즉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꿀꺽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시키고 받은 보수로 받은 중개수수료는 자연채무, 즉 안 돌려줘도 된다 이거예요. 중개의뢰인에게.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협회는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정식 명칭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회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업자가 회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중개업자들은 다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된 중개법인이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협회 회원은 사실 공인중개사가 협회 회원이라 해도 무방합니다만 정확하게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업자가 회원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강제가 아니라 임의적인 협회예요. 복수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부칙인정 중개업자 역시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협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협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개업자가 회원이라는 거하고 창립총회, 협회를 만들 땐 창립총회를 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는 딱 하나입니다. 예전엔 둘로 나뉘어 있다가 처음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그거에 반발해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위주로 하나 나왔었어요. 몇 년 동안 2호나 있었다가 협회가 둘로 나뉘니까 공인중개사가 서로 단합된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를 합쳐야겠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서 하나에 합쳐져서 지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협회의 얘기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를 창립할 때는 창립총회를 해야 되는데 수험생은 제일 헤매는 거야. 숫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회원 300인 자 300인 이상이 출석 발기인에서 정관을 작성해야 돼.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갖고 정관을 작성하고, 이 작성한 정관을 600인 이상이 창립 총회에 60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참여해서 출석해서 창립 총회에 참석해서 이 중에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정관을 인정해야 화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설립 등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숫자를 여러분들이 못 외워요. 그래서 반드시 외울 때 산발이, 자, 산발이 발 3개 있잖아요. 딱 3개. 그래 딱 똑바로 쓰잖아. 산발이 갖고 있는 총이 6개야. 6총. 예, 산발 6총이라고 외우세요. 너무 봐. 시험 문제 잘 나와. 모의고사 잘 나오고 뻑 하면 헤매. 6총 모두가 하여간 산발이라도 외우세요. 아, 발기 이런 3명에 300명.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그리고 협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한다는 거.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공인중개사 협회지만 회원은 중개업자. 그리고 300명이 발기인. 그리고 600명이 총회에 참석. 산발 6총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용어해설 제3강 제1편 제3장 중개업 등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 요걸로서 법령 용어해설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중개실무 4강 5강은 중개실무에 대한 용어해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